수 없이 하는 건데? 일단 하겠습니다. 뭐가요? 뭐 큰일이 있었나요? 아니에요? 아니, 월요일날이 박무각 강의인데 박무각은 항상 중간 반이 있어요. 오전 4시간 하고 중간에 1시간 20분 쉬었다가 또 강의가 있어요. 1년 내내 하니까요. 딱 돌아보라 했어요. 그래서 어제 얘기했어요. 더 이상 못한다고, 내년에는. 왜냐면 그걸 1년 내내 하니까요. 1월 말부터가 2월 달부터가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빼고 하는 것 같아요. 가운데 특강 봐라. 근데 학생들이 계속 특강을 하니까 학생들이 불안하니까 특강 계속 들어요. 그래서 뭐 비용이 지출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들으면 안 된다. 이번에 뭐 다른 것이다. 근데 뭐 들어보면 그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게요. 강의 듣는 사람도 힘들고요. 강의하는 사람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월요일은 너무 힘들어. 그리고 또 이제 오늘은 노량진 강의가 휴강이니까 노량진도 또 1년 내내 강의예요. 강의도요. 그래서 이게 지방 같은 경우는 좀 그런데 서울 같은 데는 이게 막 학생들이 비용에 별로 민감하지는 않아요. 그냥 내가 어디 가든지 합격을 해야지 뭘 한다 이런 게 많아가지고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몇 사람들이 막 그걸 자꾸 막 푸시하고 학원에 얘기하고 그러니까 특강이 막 계속 있는 거예요. 이건 뭐 내가 봤을 때요. 글쎄요. 모르죠.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강의를 이렇게 계속하면 이렇게 보통 사건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해보니까 이렇게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막 강제적으로 이렇게 하니까요. 이 지금 타이밍은 이거보다는 다른 것인데 이게 뭐 이러고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강의하니까요. 뭐 학원생들의 눈높이하고 조금 안 맞는 강의들이 있고 막 이러는 것 같아요. 보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막 학원생들이 그걸 들으면 성적이 막 쑥쑥 올라가냐. 또 그것도 또 아니에요. 학생들이 막 성적이 올라가거나 이러냐? 이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힘들어요. 자, 38번 한번 보셔요. 공동저당에서 배당하는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요,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동시배당이 되죠.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요. 동시배당 줄 것이고 경매대가에 비례, 그다음에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 이것을 안분액인데요. 이 채권의 분담은요, 거기다 써요. 써보라고 쓰면 후순위 권리자가 있든 없든 이렇게요. 후순위 권리자가 있든지 없든지 이 말이죠. 무조건 안분액을 정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2번은요. 채무자 소유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 봐봐. 여러분 생각을 해봐. 채무자 것하고 물상보증인 것이 두 개가 있어요. 그러면 돈을 빌린 사람은 채무자예요? 물상보증인이에요? 채무자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채무자 거에서 먼저 빼요.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우선적으로 배당을 하고 부족한 것은 누구한테 가서 뽑아요? 썩어 옆줄 긋고 부족분은 물상보증인에게 이렇게. 그래서 부족분은요 물상보증인에게. 그럼 생각을 해봐요. 채무자가 돈을 빌렸으니까 물상보증인이 보증을 섰을 거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먼저 채무자 거에서 뽑고 나머지 부족한 것을 어디서 뽑아? 물상보증인 이렇게요. 그 다음에 3번은요. 채무자 소유의 공동저당권의 목적물 중 일부에 대해서 경매가 되죠. 그러면 공동저당권자는요. 일부에 대해 경매해 줄 것이고 그것을 이시배당 이퀄 이시배당 이퀄 순차배당 이렇게 이시배당 이퀄 순차배당이요. 그래서 공동저당권자는 그 대가에서 채권 전부의 변제를 할 수 있다, 받을 수 있다 이렇게요. 4번 3의 경우 그 경매된 부동산의 차수인 저당권자는 다른 부동산의 경매 대가에서 선수인자를 대해서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 정도만. 3번이 중요하고 4번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5번은요.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먼저 경매가 되죠. 차수인 저당권자는 선수인 저당권자를 대위하여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다. 여러분 생각 한번 해봐요. 지금 여기 한번 봐봐. 여기 갑하고 결하고 있죠. 을이 갑한테 1억을 주죠. 1억을 빌려주고 나서 여기 갑의 토지. 갑의 토지다가 저당을 잡고 또 여기 병. 그럼 병의 토지란 말이 무슨 말이죠? 이 사람은 물상보증인이 될 말이죠. 보증인 토지에다가 저당을 잡았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요. 만약에 이게 경매하니까 8천이 나오고요. 이게 경매하니까 7천이 나온다고 해봐.
그럼 먼저 동시에 배당을 한다 그러면 동시에요. 같이 경매해서 배당을 받는다. 을이요. 그러면 돈 빌려준 사람 갑이니까 갑의 재산에서 8천을 받아가죠. 그 다음에 을의 병의 재산에서 2천만 원을 받아가죠. 근데 만약에 이게요 1억이라고 해봐. 1억이면요 갑의 것이 경매가 되죠. 을이 1억을 다 받아갔다고 해봐. 먼저 갑의 것을 경매하면 갑의 것에서 을이 전부 다 변제를 받거든요. 그럼 1억을 받아가잖아요. 1억 받아갔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더 이상 보증인이 아니다. 이런 보증인이란 말이 뭐예요? 채무자가 돈 못 갚았을 때 책임지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채무자가 책임을 졌죠. 더 이상 보증인이 아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채무자 소유 부동산 후순위 권리자가 보증인 것을 경매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런데 만약에 보증인 것이 먼저 경매됐다. 그러면 어떻게 돼? 보증인 것이 먼저 경매됐다. 그러면 어떻게 돼? 보증인 것이 먼저 경매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보증인은 자기가 빌린 돈을 갚았어요? 남의 것을 갚았어요? 남의 돈을 갚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갑한테 쌍칼 두고 쫓아가야 돼? 안 쫓아가야 돼? 쫓아가야죠? 너 왜 너가 돈 안 갚고 내게 경매되냐? 그러니까 이 보증인권, 물상 보증인권 먼저 경매되면 보증인은 채무자 거에 대해서 대위 행사를 해요. 알겠죠? 그런데 채무자 것이 먼저 경매되면 채무자 소유 후순위 권리자는 물상 보증인 것에 대해서 대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5번이 틀렸죠. 행사할 수 없다. 여러분요, 그 다음에 보면요. 이건 뭐냐? 이건 1억 2천이거든요. 1억 2천이요. 봐봐요. 이거예요. 여기는요, 뭐냐면 이런 것이죠. 이렇게 여기서요, 1억 5천을 빌려준 거예요. 을이요. 5천 빌려줬는데, 여기 갑이 있죠. 채무자 것이 경매가 되는데, 1억 2천이 나온 거예요. 물상 보증인 것이 경매가 되는데, 얼마다? 7천인가 8천인가? 물상 보증인 것 8천이 경매가 된 거예요. 8천이요. 그럼 봐봐요. 이렇게 하나는 1억 2천이고, 하나는 8천이 경매가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것이 동시에 경매가 됐다, 이 말이죠. 동시에 경매되면 돈을 갚아야 될 사람 누구다? 채무자 거기서 얼마를 뽑아? 1억 2천. 나머지 얼마 뽑아? 나머지 얼마? 3천. 그래서 갑한테 얼마? 1억 2천. 병한테 얼마? 3천. 알죠? 그렇게 뽑아. 그래서 여러분요, 거기 40번에요. 갑은 을에게 1억 1천만 원 그랬죠? 1천 아니야? 1천 앞에다가 5를 써, 5. 40번에 5를 쓰라고, 5. 1억 5천만 원이에요. 1억 1천만 원이 돼 있죠? 1천만 원이 아니고 1억 5천만 원이라고. 됐죠? 그럼 1억 5천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1억 5천 이렇게 됐죠? 자, 이제 근저당권이요. 자, 근저당권 한번 보시면 여기 잠깐 한번 봐봐요. 우리가 이제 보면 저당권에서 뭘 보였냐? 360조요. 360조 원금하고 그다음에 이자하고 위약금하고. 그럼 원금, 이자, 위약금은 뭐를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되죠? 그럼 여기요 지연 이자 있죠? 이런 지연 이자는 몇 년 보는 거고? 1년 보라고. 그 다음에 여기요 저당권 뭐하고? 저당권 실행비용 이렇게. 저당권 실행비용. 이것은 등기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요 근저당은요. 근저당권은요 여기요 채권 최고액. 채권 최고액이요. 채권 최고액이 불확정이에요. 불확정이고요. 불확정인데 등기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저당권 있죠? 근저당권도 등기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요. 그런데 이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이 만약에 3억이 되게 봐요. 3억으로 되어 있으면 3억 원 안에 들어오면요. 원금, 이자, 위약금은 등기 없이도 모두 다 여기에 포함이 돼요. 등기가 없이도. 그 다음에요. 여기요. 지연이자하고 저당권 실행비용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요. 지연이자하고 저당권에서 1년 있죠? 1년뿐만 아니라 여기요. 모두 포함이 돼요. 모두. 그 다음에 저당권 실행비용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게 되어 있나요? 이 저당권 실행비용은 여기는 근저당권 실행비용 있죠? 근저당권 실행비용이라는 것은 있어 없어? 없어요. 알겠죠? 여기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불확정이죠? 불확정해서 이것을 확정을 시켜야 되거든요. 확정을 시켜요. 그러면 근저당권이 뭐로 바뀌어? 저당권으로 바뀌어. 저당권으로요. 근저당권이 확정이 되면 저당권으로 바뀌어. 그러면 저당권으로 바뀌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요. 확정이 되면 저당권은 확정이고 근저당권은 불확정인데 피담보증권은 확정을 하면 근저당권이 저당권으로 바뀌어. 그러면 저당권으로 바뀌어서 경매가 돼. 그러면 저당권 실행비용이란 말은 있어도 근저당권 실행비용이란 말은 있어 없어? 없다 이 말이죠. 피담보증권 확정은요. 여기서
피담보 채권하고 근저당권은 반드시 등기를 하지만 존속기간 있죠? 존속기간은 등기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러니까 만약에 존속기간이 등기했다? 그럼 존속기간이 도래하면 확정이 돼. 그런데 여러분요, 근저당권자죠?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청구한다? 경매? 그럼 언제요? 경매 청구 시. 경매 청구 시 확정돼. 청구 시. 경매를 청구할 때. 근저당권자 가면요, 경매를 청구할 때. 그러면 여기는요, 만약에 후순위죠? 후순위가 경매를 청구하면요, 선순위 근저당은요, 선순위 근저당은 언제요? 선순위 근저당 언제요? 경락대금 뭐 할 때? 완납할 때. 경락대금을 완납할 때 확정이 돼. 여기는 경매를 청구할 때, 여기는 경락대금을 완납할 때. 그런데 경매를 만약에 취하한다, 취하를 해도 번복이 된다, 안 된다? 번복이 안 된다. 번복이 안 돼. 이렇게요. 그래서 번복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지금 됐나요? 알죠? 이렇게 되어 있다, 이런 말이죠, 지금요. 그런데 피담보 채권을 확정을 했는데, 확정을 한 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피담보 채권 확정이에요? 피담보 채권을 확정을 한 것이, 예를 들어서 1억 5천에 확정이 됐다. 언제요? 2월 1일. 그러면 2월 1일 1억 5천 갚아야지. 안 갚죠? 안 갚아가지고 3월 1일, 맞아요? 4월 1일 날 갚는다? 그러면 2달분이 지금 어떻게, 2달분이 연체가 됐죠? 그럼 연체가 되면 2달분 이자 있죠? 이자도 여기에 포함이 돼. 1억 5천이에요. 그런데 여기 10월 1일 날요, 새로운 거래 관계. 새로운 거래 관계에서 1억을 빌렸다, 1억. 여기에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래서 포함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뭐냐면, 채권 최고액이요. 채권 최고액. 채권 최고액은 얼마냐? 3억이에요. 등기가 된 거죠. 그 다음에 실제요. 실제 채무액은 얼마냐? 4억이에요. 매각대금이요. 경매대금이죠. 매각대금은 여기서 얼마냐? 5억이에요. 이렇게 한번 봐봐. 그런데 여기에서는 실제는 4억이고 채권 최고액이 3억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얼마를 변제하고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것인가 이 말이죠. 얼마를 변제하고 등기 말소를 청구해요? 여기서 여러분요, 채무자는 얼마? 채무자는 얼마? 4억. 제3취득자. 제3취득자하고요. 제3취득자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요, 물상보증인. 물상보증인은 얼마? 여기 얼마? 3억을 하고. 채권 최고액만. 그 다음에 여기요, 경매대금에서 돈을 얼마를 배당금은 얼마를 배당받아? 3억을 배당받아, 3억. 그래서 채권 최고라는 것은 뭐를 얘기한다? 우선 변제의 뭐다? 한도액이다. 이렇게. 한도액, 이렇게. 이렇게요. 그 다음에요, 여러분요, 피담보 채권 확정되기 전에요. 확정되기 전.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요. 확정되기 전. 그래서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는 어떻게 하냐? 여기요, 일부 변제하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일부 양도를 해. 양도를 해도 이것은요, 근저당권이 이전한다, 안 한다? 근저당권이 이전하지 않아요. 알겠죠? 확정되기 전에 이전하지 않아요. 확정되기 전에 채무자를 변경할 수 있어. 채무자를 변경을 하죠. 그럼 채무자를 변경하면 변경 전에는 담보되잖아. 변경 후의 부분만 담보가 돼. 변경 후. 채무자를 변경하면 변경 후의 것만 담보해. 변경 전의 것은 담보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죠. 알죠? 그래서 확정되기 전에 일부를 변제하거나 채권의 일부를 양도해도 근저당권이 이전할 여지가 없다. 그러니까 확정되기 전에는 채무자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럼 변경은 변경 전의 것은 담보되지 않고 변경 후의 것만 담보된다. 알겠죠? 자요, 42번을 봐봐요. 근저당권이라고 되어 있죠? 1번,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 줄 것이고, 그 다음에 채권의 일부가 양도 줄 것이고, 그 부분의 근저당권은 양수인에게 승계된다. OX, X. 확정되기 전, 저기 나와 있잖아요. 일부가 변제나 일부가 양도돼도 근저당권이 승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2번, 채권 최고액이란 뭘 얘기한다? 우선 변제를 받는 한도액, 거기요. 우선 변제를 받는 한도액. 바로 옆에 줄고 책임의 한도액. 책임의 한도액은 뭘 한다? 이퀄 채무자. 채무자가 책임의 한도액. 3번은요, 피담보 채권이 확정이 되면 근저당권은 소멸하고 부종성의 성질을 갖는 보통의 저당권으로 성격이 바뀌고, 4번, 피담보 채권이 확정이 되면 그 후에 발생한 채권은 채권 최고액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더 이상 당의 근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기 피담보 채권 확정되죠?
새롭게 발생한 것은 더 이상 담보된다, 안 된다? 안 된다. 5번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근저당권을 뭐 할 수 있다? 소멸시킬 수 있다, 없다? 그래서 소멸시킬 수 있죠. 그럼 왜 이것은 소멸시킬 수 있죠? 우리가요, 근저당권은요, 존속기간이 있든 없든 내가 더 이상 돈을 빌릴 생각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더 이상 돈 안 빌린다잖아. 로또에 당첨돼가지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러면 돈 주고 돈 다 갚았으니까 아직 기간이 남아있어도 저당권 등기 말소해달라고 하면 되죠. 알겠죠?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에 44번을 봐보세요. 44번 있죠? 자, 1번요. 근저당 부동산에 대하여 후순위 근저당권을 취득한 자. 후순위 근저당권을 취득한 자는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무가 확정된 이후에 그 확정된 피담보 채무를 변제하고 근저당권의 소멸을 뭐 할 수 없다? 청구할 수가 없다. 그랬는데요. 참 1번이요. 애매하긴 애매하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요, 제3취득자가 아니잖아요. 그럼 제3취득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은요, 어떻게 해야 되냐? 제3취득자는 피담보 채권이 확정이 되면 채권 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변제하고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후순위 권리자는요, 제3취득자가 아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이 사람은 실제로 발생한 모든 채무액을 변제하고요. 모든 채무액 변제하고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는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2번은요. 그래서 여기는요, 원칙적으로 청구할 수 없다. 2번 후순위 저당권자의 경매 신청도 피담보 채무의 확정 사유에 해당하는 바. 이런 후순위가 경매를 청구하면 어떻게 되죠? 여기 한번 봐봐. 이런 후순위가 경매를 청구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선순위 근저당권자는요, 언제요? 경락 대금을 뭘 할 때? 완납할 때 확정이 된다. 경매 신청 시 틀렸어요. 그래서 경락대금 완납 시. 그 다음에 4번은요. 근저당권자가 물상보증인을 상대로 피담보 채무의 확정을 위하여 제기한 줄곧 확인의 손은 확인의 이익이 있어서 적법하다. 그 정도만 보면 돼요. 3번 안 했어요? 채권 최고액은 반드시 등기되어야 해요. 근데 존속기간은요, 등기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래서 여러분요, 근저당권에서 뭐가 잘 나오냐면 존속기간은 반드시 등기해야 된다, 이런 말이 잘 나와. 알겠죠? 자, 5번은요,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무액이 확정되면 그 이후부터 근저당권은 부종성을 가지게 되어 보통의 저당권과 같은 취급이 된다. 여기 봐봐. 근저당권이 불확정인데 확정이 되죠? 그러면은 근저당권이 뭐로 바뀐다? 저당권으로 바뀐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자, 46번 한번 봐봐요. 1번 근저당권에 있어서 확정된 피담보 채권액이 채권 최고로 초과 확정된 피담보 채권액 4억, 채권 최고액 3억. 근저당권은 근저당권자는 채무자 겸 근저당권 설정자에 대해서 그 채권 전액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근저당권의 효력을 말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누구한테? 채무자. 그럼 채무자는 채권 최고액만 변제해야 돼? 실제껏 다 변제해야 돼? 실제껏 다. 그러니까 채무자한테는 다 받을 때까지, 채권 전액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이렇게. 채무자한테는. 그런데 만약에 물상보증인이나 제3취득자한테는 어디까지? 채권 최고액만 이렇게. 2번 기본계약상의 채권이 확정된 이후에 발생하는 채권도 확정된 이후에 새롭게 발생하는 채권, 당해 근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된다, 안 된다? 안 된다. 3번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후순위가 경매를 청구하죠. 그러면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피담보 채권은 언제요? 맨 끝에 경락대금을 완납할 때. 4번은요,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이 전부 소멸하고 채무자가 채권자와의 거래를 계속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근저당권의 기본계약상 결상기가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근저당권 설정자는 줄곧 기본계약을 해지하고 말소를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아직 존속기간이 남든 말든 간에 없이 돈 다 갚았어. 더 이상 돈을 빌릴 생각이 없어. 그럼 언제든지 해지하고 말소를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5번 근저당권에 있어서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이전이라면 채무의 범위나 채무자를 변경할 수도 있죠. 이전. 그러면 아까 말했죠? 제가 맨 끝에 채무자가 변경됐죠? 변경되면 변경 전의 것은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뭐만 책임진다? 변경 후의 것만
책임을 진다 이런 말. 그래서 변경 후의 것만 뭐가 된다? 담보된다. 이렇게 변경 후 이렇게요. 자, 여러분요, 약관법 잠깐 한번 봐봐요. 약관법만 해요. 약관법. 자, 2번 약관은요, 그냥 이것은 여러분요, 그 기본서에 보면 뭐 별로 나와 있지도 않아요. 그 약관은 16개 때 처음 한번 나오고요. 그 다음부터는 지문 같은 걸로 한 번씩 나와요. 약관은요. 자, 1번 행정관청의 인가를 받은 여객 운송 약관도 고객의 요청이 있으면 사본을 고객에게 교부해야 돼요. 자, 2번요. 사업자의 이행 보조자나 피용자의 경과실로 인한 사업자의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는 약관 조항은 유예요. 경과실 그대로 줄 것이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여러분 226페이지 2번.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226. 고의 또는 중대한 경과실이라고 되어 있죠? 2번에요. 경과실이 아니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이런 경우는요, 이것은 무효가 되는데, 경과실 그러면 유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그러면 뭐? 무효. 3번. 약관상 매매계약 해제 시 사업자인 매도인을 위한 손해배상 예정조항이 있는데 고객인 줄고요, 매수인을 위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조항이 없는 경우, 줄었죠? 손해배상 예정이 없는 경우, 그래서 맨 끝에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옆에다 써. 뭐라고 쓰냐? 실제 손해를 입증하여 청구하면 되므로, 실제 손해를 입증하여 청구하면 되므로, 이렇게. 자, 그 다음에 4번. 어느 약관 조항이 당사자 사이에 약정의 취지를 명백히 할 줄과 확인적 규정에 불과. 확인적 규정, 맨 끝에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이름요, 약관법에 보면 요약집에 잘 한번 봐야 돼요. 확인적 규정, 그것은 설명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맨 끝에 설명하여야 한다. 틀렸어요. 그 다음에 5번은요,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분명하게 밝혀야 된다. 법정은 그대로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정답이 4번 틀렸죠? 여러분 3번 한번 봐봐. 약관의 해석 원칙이 아닌 것은, 그래서 통일적 해석이고, 불명확할 때요,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줄고 봐. 그것은 바로 밑에 고객 유리 해석의 원칙. 아무튼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거예요. 2번하고 3번은 똑같은 말이에요. 불명확하면은 작성자한테는 불이익이니까 고객한테는 유리하게요. 면책 조항, 면책이란 말이 뭐냐? 그러면 보험회사가 책임을 안 진다. 이걸 면책이에요. 보험회사가 책임이 안 지는 것이 많아야 되겠어? 적어야 되겠어? 그러니까 확대해요? 축소해요? 아, 축소해야지. 축소. 확대하면은 우리가 혜택을 전혀 못 받죠. 신의성실 원칙 이렇게. 자, 마지막으로 4번 한번 봐봐요. 그러면 4번은 뭐냐면 불공정 약관 조항이죠.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여 동정을 잃은 약관 조항은 뭐가 된다? 무효. 이렇게요. 그래서 무효이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2번 고객이 계약의 거래 행태 등과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줄고, 예상에 어려운 조항, 그것을 기습조항이라고 해요. 기습조항. 이런 봐봐. 우리 보면 뭐는 언제까지 며칠까지 반납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매수한 것을 보면 이런 써놓죠. 그것을 어디 기퉁에다가 조그맣게요, 연필로 써놨다 이 말이죠. 아무도 모르게. 그런 것을 기습조항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죠? 그런 것은 뭐가 된다? 무효. 그 다음에 3번은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른 줄고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당연히 이것도 불공정으로서 무효가 되죠. 무효. 4번요, 약관의 일부 조항이 무효이죠? 그러면 일부 무효는 무슨 무효다? 노. 약관에서는요, 일부가 무효면 그 일부만 무효가 돼. 그래서 나머지 조항도 무효. 그렇잖아요. 나머지 조항은 유효가 돼. 알겠죠? 약관법은 16조에서 약관은 일부가 무효죠? 그럼 그 부분만 무효고 나머지는 유효가 돼. 4번이 틀렸죠? 5번은요, 약관은 편입 통제와 해석 통제 및 불공정성 통제의 과정을, 이런 말은 죽어도 안 나와요. 알겠죠? 그래서 그렇다. 이 정도만 알면 돼요.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요, 내일하고 모레하고 하면요, 근데요, 아무튼 이번 주에요, 오전반은요,
일단 그 채권까지는 다 끝날 것 같아요. 알겠죠? 그리고 아직 민총 안 했죠? 민총 안 했으니까 민총은 뭐 금방 끝나니까요. 그래서 뒤에요. 채권 끝내고 나서요. 여러분 특별법 할 때는 그 강의 자료를 가져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슨 말 아시겠죠? 오늘 강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